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압 옥내 배선 공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압 옥내 배선 공사의 종류와 시공 기준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만 첫 번째로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을 우리가 공칭 전압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가 선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선로에 세 선이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하고 선 사이에 걸려있는 이 선간 전압 중에서 이 전선로를 대표하는 전압들을 우리가 공칭 전압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고, 저압에서 사용하는 공칭 전압으로는 옛날 우리나라 사용했었던 110V,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220V, 빌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380V, 그리고 440V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고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칭 전압으로는 3.3kV, 5.7kV, 6.6kV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특고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칭 전압으로는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가 1차 변전소로 보내줄 건데, 여기에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154 kV, 345 kV, 765 kV로 승합을 해서 2차 변전소까지 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용하는 전선로에 사용하는 선간전압의 크기가 154, 345, 765이기 때문에 특고압에 사용하고 있는 공칭전압은 154, 345, 765kV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변전소에서 22.9kV로 강압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주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전주로 가는 전압들은 22.9kV구나 라고 암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220V 쓰고 있을 때 이때 전선로를 갖는 게 22.9kV이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110V 이용할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선간접은 11.4kV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공칭전압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압 옥내 전로에서 배선에서의 주의사항이에요. 첫 번째로는 주택, 옥내 전로의 대전압은 300V 이하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전압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전주 위로 가는 이런 전선과 대지 사이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대전압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대전압은 몇 볼트? 300V 이하로 시설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만약에 대전압을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답은 거의 300V 이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암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할 거예요. 400V가 높아지면 옥내에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로 한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세 번째로 전기기 및 옥내 배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겁니다. 우리가 옥내에 시설을 돼 있는데 전선 같은 걸 노출을 시설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럼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옥내 배선은 벽 안쪽으로 관을 통해서 시설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이고, 네 번째로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줘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자, 인입구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입구 쪽에 개폐기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전 시에 인체가 함전되는 위험도 보호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입구에는 옥내에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다섯 번째로 백열전등 등은 저압의 옥내 배선하고 직접 연결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백열전등 같이 이런 기구들은 옥내 배선하고 도중에 연결개소를 끼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기준인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백열전등의 전구 소켓은 키나 그 밖에 전멸기구가 없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열전등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기구들입니다. 그런 기구들에는 전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스위치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 버리면 그 기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열전 등에 속해 있는 전면기구를 설치되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격 소비 전력이 3kW 이상의 전기기구는 옥내 배선하고 직접 연결시키고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전력 자체가 3kW 이상의 전기기구는 옥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부하에 따라서 부하 급변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과전류 차단기 같은 게 차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기구도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구만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배선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 수지 전선간, 금속 전선간, 케이블 공사에서 실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구나 라고 가볍게 보시고, 그때 저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규격으로는 기본적인 전연 전선인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는 기준인 것이고, 만약에 기본적인 전연전선을 쓰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장소가 전광 표시 등 출퇴 표시 장치 같은 간단한 제어 회로에만 흐르고 있는 전류라고 한다면 전선이 1.5 스퀘어 이상만 돼도 된다라는 이해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때 사용하고 있는 전선이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1 스퀘어 이상을 써도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75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요건 전에 외우셨었죠.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동전선, 이동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 0.75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규격인 일반 전연전선을 썼을 때 기준이 2.5 스퀘어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은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압에서 배선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전선에 있는 임피던스에서 전압 강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할 건데 전선에 임피던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하는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겠죠. 만약에 이쪽에 220V의 전압을 넣어가지고 이쪽에 부하 임피던스가 있고 전선에 권선 저항에 의한 임피던스가 있는 조건에서 이쪽에 있는 권선에 있는 임피던스가 커지면 여기서 생기는 전류하고 임피던스랑 곱해져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부하에 들어가는 전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때는 부하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거나 또는 부하가 깜빡깜빡거리는 플리커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압 강화의 크기를 제한해 두겠다라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저압의 선로에서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 전압에 비해서 전압 강화의 크기가 몇 퍼센트? 3%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고, 조명기구를 제외한 다른 기구인 기타 기구에서는 5%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고압 선로에서의 조명 설비는 6% 이하까지만, 기타 설비는 8%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조건인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압 선로에서 조명 설비는 3% 이하에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설치 방법에 해당하는 배선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설치 방법에 따른 배선의 종류로는 전선, 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덕트 시스템, 애자 사용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그 다음에 고정하지 않거나 직접 고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케이블 배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첫 번째로 전선관 시스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합성수지 관 방법하고 금속관을 이용하는 방법, 가열전선 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암기하시는 거고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금속 덕트 시스템에는 플로어 덕트, 셀룰러 덕트, 금속 덕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자 사용 방법에는 애자 사용 배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 넘어가면서 같이 한번 어떤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첫 번째로 애자 사용을 하는 배선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옥내에 사용하는 애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 게 있으면 이쪽에 하얀색에, 주로는 하얀색에 사기라든지 또는 플라스고 다니는 절연 물질로 되어 있는 이런 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애자를 벽면에 시설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선하고 싶어하는 전선을 이런 식으로 배선하는 방식이 애자 사용 배선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 사용했었던 나무집이라든지 또는 흙집을 이용하게 돼버리면 이 배선을 그 벽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노출로 시설하는 배선 방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애자 사용 배선 방법을 부를 것이고, 그때 사용하는 이 사기라든지 플러스 되어 있는 이 기구를 우리가 애자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애자 이름은 우리가 노브 애자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노브 애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이 벽면으로 같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구가 애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자는 당연히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절연성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절연장이 강해서 전류랑 만나서 열을 많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자는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에 묻으면 전류가 자율수다 보니까 물이 흡수되지 않는 내수성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내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이름이 노브 애자고, 성능은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절연전선을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옥내 공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5개용 비닐절연전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자 사용만은 독특하게 인입용 비닐절연전선까지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사 방법은 노출로 전선을 시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5개용이나 2인용 같은 경우에는 절연체 피복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선은 당연히 간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전선을 쓰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예외적인 조건에서는 나전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로용 전선이에요. 이 사용 장소에 전기로처럼 열이 높은 장소로 간다면 절연 피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열에 의해서 절연 피복이 타버리거나 녹아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전을 써도 된다라는 예외 조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절연 피복이 쉽게 부식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쓸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거의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화학약품이 많은 부식이 잘 되는 장소로 한다면 화학물질에 의해서 절연전선에 있는 피복이 녹아 없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준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취급자는 이 전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 이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전선에 의해서 감전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는 나전선을 허용해줘야 된다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애자 사용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전선 써야 되지만 이 세 장소는 예외로 나전선을 쓸 수 있다는 조건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 애자의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자를 사용해서 전선을 이렇게
옆으로 시공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전선이 서로 닿거나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합인 경우에는 6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기준인 것이고, 만약에 이때 전선에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고압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8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가장 기준점인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여기 6cm 이상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이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선과 저용제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조형제라고 하는 거는 거의 건축물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천장, 벽면, 바닥면, 기둥, 지붕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조형제라 부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된 나무 기둥이 있다 한다면 이쪽에 내가 애자를 시설해가지고 전선을 시설하겠죠. 그렇다면 이때 전선하고 조형제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사이 이격거리를 최소 몇 cm? 2.5c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도 정확한 기준은 따로 있어요. 400V 이하의 경우에는 2.5cm 이상이고 4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cm 이상입니다. 하지만 또 400V를 초과하는데 건조한 장소다라는 표현하면 다시 기준은 2.5cm 이상만 이격시켜도 되는 것이고, 고압인 경우에는 5cm 이상까지 이격시켜야 된다는 세부 규정은 더욱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가장 많이 나온 거는 400V 이하에서 2.5c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기준값을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천천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전선 직전의 거리는 2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조형제에다가 아까 전처럼 이런 노브의자를 시설을 해가지고 전선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킬 건데, 이때 이 고정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리를 너무 멀게 하면 전선이 처지면서 조형제랑 닿을 위험이 생기겠죠. 그 때문에 이때 전선하고 지지점의 거리는 최소 이격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 그 거리가 애자 사용공사의 경우에는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에 향하고 있는데, 약전류 전선 및 가스관 등과의 접근 교차 시의 이격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약전류 전선이라는 거는 주로는 얘는 통신선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른다든지 가스관 등과 접근 교차 시의 이격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쪽에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애자사용공사에서 흐르고 있는 전선이 있을 건데,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는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에 의해서 주변으로 뭐가 자기장 또는 자속이 나올 거예요. 이 자속에 의해서 통신선에 통신을 장애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스관 등의 기전력을 만들어서 위험상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정해놓자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때 흐르는 전압의 크기가 저압인 경우에는 10cm 이상, 고압은 15cm 이상, 낮은 선의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조건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스 계량기 및 전력량계 개폐기의 경우에는 60cm 이상으로 이격시켜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몰드 배선 공사입니다. 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주로는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네모난 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몰드 또는 덕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네모난 함의 크기가 커지면 덕트고 작으면 몰드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격이 작은 걸 우리가 몰드라 부를 건데,
이 몰드 내 시설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몰드에 들어간 전선도 당연히 뭘 써야 된다? 전선선을 써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 공사는 동일하게 옥내 공사이기 때문에 5개용 비닐 전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몰드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몰드 안에 전선 접속점이 있으면은 고장이 났을 때 전선 접속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수리하거나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전선의 접속점은 박스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몰드 안이라든지 관 안이라든지 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몰드 공사는 규모가 작은, 사이즈가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몰드 중에서 첫 번째로 합성 수지 몰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거의 소재가 플라스틱, 고분자 물질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합성 수지 몰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드라고 하는 거는 덕트보다 규모가 작은 거기 때문에 폭이나 깊이는 3.5cm 이하까지만 몰드라고 인정을 해줄 거예요. 몰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인데, 그때 폭이나 홈의 깊이, 이 길이가 몇 cm? 3.5cm 이하까지의 크기만 합성수지 몰드라고 말할 거고요.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이 몰드의 두께는 2mm 이상을 써야지 안전하다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의 접촉이 없는 경우로 한다면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깊이는 좀 더 양해해서 5cm 이하까지도 봐주겠다라는 거고, 두께도 똑같이 1mm 이상까지만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 몰드는 소재가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합성수지 몰드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접지 공사는 기본인데, 무슨 이름이 들어가면 합성수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접지 공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몰드 공사로는 금속 몰드가 있습니다. 얘는 합성수지 몰드보다 조금 더 커요. 이렇게 똑같은 개념의 금속 몰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홈의 폭미 깊이는 5cm 이하까지를 금속 몰드라고 부를 것이고, 두께는 금속이니까 단단하겠죠. 0.5mm 이상까지 해주면 되겠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금속 몰드에 들어가는 전선의 총 단면적의 합계예요. 이 금속 몰드 안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금속 몰드 안에 전선을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건 아니고, 전체 단면적의 20%까지만 전선을 넣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넣는 전선수는 최대 몇 가닥? 10본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속 몰드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있겠죠. 금속 몰드도 벽면에다가 고정을 시켜주겠죠. 그 고정시켜주는 지지점의 거리는 1.5m 이하로 시설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금속 몰드는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 공사를 시행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빼먹었지만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도 지지점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일명 쫄대라 부르는 합성수지 몰드는 주로 이제 공사할 때 사용해 보면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띄어서 붙이는 식의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없는 거라고 한다면 40 내지 50cm마다 지지점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합성수지간 배선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많이 중요하게 자주 쓰는 방법이고요. 이 친구의 시설 원칙으로도 전선은 기본 전선이 무슨 전선? 전전선을 써야 된다는 조건이고 당연히 옥내공사이기 때문에 5개용 비닐 전전선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고 있는 전선은 연선을 써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옥내공사이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더 잘 구부러질 수 있는 연선을 써주는 게 기본인 것이고요. 꼭 단선을 써야 된다면 단선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구부리 부분에 꺾임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선은 10 스퀘어 이하까지만, 알루미늄선은 16 스퀘어 이하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관 안에는 저소점이 없어야 되고요. 박스 내에서만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습기나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방수 장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당연한 내용들 가볍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으로는 합성수지관의 특징입니다. 합성수지관의 특징은 금속관과 비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금속관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쉽습니다. 금속관은 전기가 흐를 가능성이 높지만 합성수지관은 플라스틱 때문에 관 자체가 저렴물이므로 접지할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금속관에 비해서 합성수지관이 열과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과 충격이 약하다 중에서 열에 약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열에 의한 시주작용이 크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열에 의한 시주작용이 크다라는 거는 어떤 점이다? 단점이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열에 의해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시주작용이 크면 열이 뜨거워질 때는 늘어나고 차갑게 식을 때는 줄어든 거를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니까 얘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이 합성수지관을 만졌을 때 부서져 버리는 이런 악영향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한 시축작용이 크다라는 것은 단점이구나라고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의 관의 크기에 대한 호칭으로는 우리는 이 합성수지관을 잴 때 이러한 합성수지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 바깥지름과 관 안지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 안지름을 잴 거예요. 그렇게 재가지고 그 사이즈에 가까운, 크기에 가까운 짝수로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합성수지관 종류로는 14, 16, 22, 28, 36, 42, 54, 70, 82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합성수지 전선관에는 그냥 딱딱한 합성수지관이 있고요.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이라고 부드러운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관으로는 경질 비닐 전선관인 PE가 나고 PVC관이 있고 합성수지 가요전선관으로는 PF가 나고 CD관이 있다라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때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관의 두께는 최소 2mm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 표준 길이 또는 한 본의 길이는 4m로 책정되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합성수지관의 접속과 지지가 있는데 합성수지관을 접속하는 기준으로는 자, 이쪽에 있는 합성수지관과 이쪽에 있는 합성수지관을 접속시켜서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개 연결시킬 수 있는 좀 더 규격이 큰 이런 기구가 있어요. 이런 기구를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커플링에 합성수지관을 삽입해서 넣어서 고정을 시키겠죠. 그때 삽입하는 깊이를 많이 넣어주면은 단단해질 것이고 적게 넣어주면은 헐렁헐렁 하겠죠. 그렇다면 너무 많이 넣어주면은 손해보는 관의 길이가 커지기 때문에 조건을 주어진 거예요. 삽입 깊이는 관 바깥쪽 몇 배? 1점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접착제를 붙여서 넣어주면은 적게 넣어줘도 고정이 잘 되겠죠. 그 경우는 0.8배 이상만 넣어줘도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삽입 깊이는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을 구부릴 때 곡률 반지름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관을 구부릴 때 우리는 관을 구부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관을 구부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관을 구부릴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구부리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이점이 많아요. 이렇게 구부려야지만 전선을 집어넣었을 때 전선이 관 안쪽으로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려버리면 이때 넣어준 전선이 이쪽에 막혀서 잘 안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곡률 반지름을 크게 해줄수록 좋아요. 이때 관을 구부릴 때 이쪽에 있는 반지름을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지름을 크게 해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몇 배 이상? 6배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을 구부릴 때 곡률 반지름의 기본값은 몇 배다? 6배 이상이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합성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합성수 시간에 전선을 무한대로 많이 넣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관내 전선 삽입 시에 전선 전원을 포함한 전선 전체의 단면적이 관내 총 단면적의 몇 퍼센트?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넣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전선 삽입 시에 전선 전원을 포함한 전선 전체 단면적의 관내 총 단면적의 크기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기본은 다 3.1 이하까지 넣어줄 수 있다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금속, 몰드, 그리고 나중에 배울 금속, 덕트 이 두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3분의 1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총 단면적의 20% 이하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에요. 그리고 금속 덕트 같은 경우는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같은 간단한 제어 회로에만 들어가는 전선을 한다면 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안전하니까 얘는 50% 이하까지도 넣을 수 있다는 더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몰드는 최대 10본 이하까지만 넣을 수 있고 금속 덕트는 최대 30본 이하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전선이 차지할 수 있는 관내 총 단면적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실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3분의 1, 금속 몰드랑 금속 덕트만 20% 이하,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에만 들어가고 있다면 50% 이하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합성 수지관을 새들로 지지 시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 근데 이 조건은 이런 관이 있을 때 이 관을 지지하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조건인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박스 등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 있는 지지가 약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박스 부근에서 몇 미터? 0.3m 이하로 씻어야 된다는 더 다른 조건도 하나 더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